수연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지 반년. 그림책 작가인 수연은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 애썼다. 햇살 쏟아지는 마당에서 스케치를 하고 오래된 한옥의 마루에 앉아 스토리를 구상하는 시간은 분명 평화로웠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고독감은 그녀를 맴돌았다.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남편 지우는 40이가 넘은 나이에 은행을 퇴직하고 귀농을 선언했다. 그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지우는 매일 아침 뒷산으로 등산을 갔다. 그의 낡은 등산화는 항상 현관 특정 위치에 놓여 있었고 밑창은 유난히 닳아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등산 취미가 지극하다고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끔 밤중에 지우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나를 찾지 마. 비밀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수연은 남편의 악몽이 그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시골 생활은 낯설었지만 그들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마을의 떠돌이 강아지 몽이었다. 몽이는 특별한 주인이 없는 듯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몽이의 잦은 방문에 지우는 귀찮아했다. 마당에 들어와 꽃밭을 헤집어 놓거나 신발을 물고 가는 몽이의 장난에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몽이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며 교감했다. 몽이는 수연이 마당에 앉아 있으면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고 수연이 마을길을 걸을 때면 그림자처럼 졸졸 뒤를 따랐다. 몽이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털은 수연의 고독감을 채워주는 듯했다. 몽이는 수연에게 작은 위안이자 어쩌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몽기가 마당 한구석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떨어졌다. 몽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낑낑거렸다. 수연은 지체 없이 달려가 몽기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를 쫓아내고 몽기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심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몽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수연은 몽이를 품에 안고 정성껏 돌봤다. 몽이는 수연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날 이후로 몽이는 더욱더 수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이 행동은 수연의 따뜻한 마음씨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다. 몽이는 유독 지훈의 등산화에만 관심을 보였다. 현관에 놓인 등산화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고 때로는 앞발로 긁는 행동을 반복했다. 한 번은 지훈의 등산화를 물고 마당 한구석으로 끌고 가려고도 했다. 지훈은 저 녀석이 왜 내 등산화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냄새가 좋나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수연도 몽이가 그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등산화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몽이의 끈질긴 등산화 집착은 어딘가 묘했다. 마을에는 50년 전 마을 외곽에서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에 대한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렸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버려진 우물 주변은 불길한 장소로 여겨졌다. 아이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며 자랐다. 수연은 그저 오래된 시골 마을의 미신으로 치부하며 소문에 깊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과거의 그림자에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몽이의 등산화에 대한 집착,
지훈의 잦은 악몽, 그리고 마을의 오래된 소문들이 묘하게 얽혀들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림을 그릴 때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캔버스 위에 등산화 밑창처럼 달코해진 그림자를 그리거나 몽이의 슬픈 눈빛을 닮은 형상들을 그리곤 했다. 그녀의 무의식이 알 수 없는 진실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렴풋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진실을 파헤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요한 일상 속에 묻혀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몽이의 작은 몸짓은 이미 거대한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몽기의 등산화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낮으로 몽이는 현관에 놓인 지훈의 등산화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고 앞발로 긁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소 조용하던 몽기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끈질긴 집념이 느껴졌다. 때로는 작은 이빨로 밑창을 물어뜯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흙을 긁어내는 작은 발톱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고 몽이가 온몸을 굴려 등산화를 밀어내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훈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훈도 수연도 몽이가 등산화 속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거나 혹은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몽기에게 맛있는 먹이를 접시에 가득 담아주거나 몽기가 가장 좋아하는 햇볕 잘 드는 마당 구석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하지만 몽이는 잠시 먹이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가도 이내 다시 현관의 등산화 앞으로 기어갔다. 부부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어김없이 등산화를 파헤치려 했다.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의지는 부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수연은 몽이의 눈빛에서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을 읽었다. 마치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말이다. 수연은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몽기의 이상 행동이 시작된 이후로 지훈의 악몽은 더욱 잦아졌고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우물, 누나, 잊지마 같은 단어들은 수연의 뇌리를 스쳤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했다. 논리와 직관 사이에서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몽이의 끈질긴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결국 그녀는 직접 그 미스터리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몽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려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연과 지훈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이었다. 현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드드득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몽이의 거친 숨소리. 부부가 허둥지둥 뛰쳐나가자 현관에는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몽이는 지훈의 등산화 밑창을 완전히 뜯어내버린 채 그 잔해 위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 등산화 밑창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등산화는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지훈은 몽기의 행동에 격분했다. 이 망할 녀석이 도대체 왜 내 등산화를 망가뜨려. 당장 이리 와. 그는 몽이를 내쫓으려 손을 뻗었다. 몽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낑낑거리며 수연의 다리 뒤로 숨었다. 몽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마치 이제야 해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수연은 지훈을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몽기가 이유 없이 이럴 리 없잖아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연은 찢겨진 등산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등산화는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눅눅한 기운을 풍겼다. 밑창이 완전히 뜯겨나가 드러난 등산화 안쪽에는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몽기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등산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찢겨진 등산화 밑창 안에는 흙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꼼꼼하게 숨겨져 있었다. 종이 뭉치는 습기에 젖어 눅눅했지만 조심스럽게 펼치자 지훈이 어릴 적 쓴 듯한, 마치 일기장 같은 글씨로 쓰여진 낡은 노트 조각들이었다.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꾹꾹 눌러 쓴 듯 강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노트에는 우물, 숨겨진 진실, 누나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찢겨나간 듯 너덜거렸다. 찢어진 흔적 주변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핏자국과 겹쳐진 듯한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잊지 마. 글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지워져 있었지만 수연은 그 문구를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빛바랜 사진은 노트 조각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흙과 습기에 오염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수연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앳된 모습의 어린 지훈과 낯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지훈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어릴 적 사진에 왜 낯선 아이가 함께 찍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처럼 그녀의 남편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수연은 사진과 노트 조각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뒤따랐다. 몽이는 수연의 발밑에 바싹 붙어 앉아 그녀가 노트 조각을 펼쳐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 있지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수연아, 그건 그냥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몽이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내가 새 등산화 사줄게. 저런 이상한 종이 뭉치는 그냥 버려버리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노트를 뺏어 버리려 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피했다. 여보,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노트는 당신이 어릴 때 쓴 거잖아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마치 거대한 비밀에 짓눌려 있는 듯했다. 수연은 이제 알 수 있었다. 몽기가 왜 그토록 이 등산화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지훈의 잦은 악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몽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진실을 알리러 온 과거의 메신저였다. 등산화 속에 숨겨진 낡은 노트와 사진은 수연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그녀의 남편 지훈의 과거와 얽힌 거대한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의 손에 들린 노트 조각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낡은 등산화 밑창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수연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낡은 노트 조각, 빛바랜 사진, 그리고 찢겨진 마지막 페이지의 핏자국. 수연은 노트 조각과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몽이 옆에 앉았다.
몽이는 노트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려는 듯했다. 노트 속 누나라는 이름. 그리고 잊지 마라는 문구는 수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새겼다. 지우는 왜 이토록 충격적인 단서들을 등산화 속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사진 속 낯선 아이는 누구일까? 지우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려 들었고, 불안감에 휩싸여 수연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수연은 이 모든 비밀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유일한 지인이자 이런 고대의 기록과 유물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이는 바로 역사학과 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이 교수님, 프로페서 리이었다. 이 교수님은 학계에서는 다소 괴짜로 통했지만 진실을 탐구하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 교수님은 수연이 등산화 속 유물들의 사진을 전송하자 곧 흥미를 보였다. 특히 낡은 노트 조각과 빛바랜 사진 속 낯선 아이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닐세. 자네 남편이 어릴 적 쓴 것이라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사진 속 아이는 혹시 50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어린이 김지선인가? 이 교수님의 말에 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김지선, 노트 조각 속에서 지훈이 누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이 교수님은 50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명한 실종 사건에 대한 희미한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했던 사건이었다. 그는 지훈의 노트에 반복되는 우물의 형태가 이 마을 주변 지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조만간 수연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유물들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수님의 제안은 수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하지만 수연이 진실에 다가가려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밤늦게 집 주위를 맴도는 낯선 발자국 소리, 마당에 비어있던 새집에 날아든 기이한 맹금류,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묘한 적막감. 수연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지훈의 악몽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훈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고 깨어나서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이 교수님이 수연의 집을 방문한 날, 그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이 교수님은 낡은 노트 조각을 꼼꼼히 살펴보며 50년 전 실종 사건 기록과 대조했다. 여기 지선이라는 이름 옆에 희미하게 쓰인 또 다른 이름이 보이는군. 최 이장. 이 교수님은 돋보기를 들어 이름의 흔적을 따라갔다. 최 이장이라 당시 마을 이장이었거나 혹은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군. 그는 실종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기록이 있네. 이 교수님은 등산화 속 사진 속 지선과 지후은의 어린 시절 모습을 확인하며 이 사건이 지후은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이 유물들을 분석하고 과거를 파헤치려 하자 의문의 인물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마을 이장인 최 이장은 부부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공개적으로 부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오랜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연 부부에게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조용히 살라
경고를 날렸다. 최 이장은 현재 마을의 실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50년 전 실종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명예와 마을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였다. 처음에는 마당의 아름다운 꽃들이 무참히 잘려나가 있거나 지혜에게 배달되던 우편물이 사라지는 등의 작은 교란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연이 남편의 노트를 들여다보던 것일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몽이는 수연의 발밑에 바싹 붙어 몸을 떨었다. 날아든 돌멩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묶여 있었다. 제발 가만히 왜 있어. 더 이상 파헤치면 위험해질 거야.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유산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 어릴 적 넘어져 생긴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했던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과거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듯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협박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강화하시고 주의하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50년 전의 미제 사건을 단순한 협박 사건과 연결 지으려 하지 않았다. 수연은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다시금 고립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찢겨진 노트 조각, 사라진 지선의 흔적, 그리고 몽이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에게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모든 협박과 감시의 배후에는 50년 전에 비극적인 사건을 숨기려는 최 이장이 있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이 위험한 추격전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알았다. 남편 지우는 갈수록 불안감에 휩싸여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달라고, 도시로 돌아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출 수 없었다. 지훈의 어릴 적 노트에서 느껴지는 지선의 간절한 외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이 교수님과 함께 50년 전의 진실을 추적하는 데 몰두했다. 낡은 노트 조각과 유물들을 단서 삼아 그들은 지훈의 기록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노트에는 지훈이 어릴 적 지선 누나와 자주 놀러 가던 뒷산에 버려진 우물과 지선이 즐겨 찾던 비밀 아지트라는 단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이 교수님은 유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산화 속 사진과 노트 조각이 50년 전 실종된 아이 김지선과 관련된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네. 김지선 양은 분명히 이 교수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찢겨진 노트 조각의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이 교수님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지선이라는 이름 옆에 희미하게 쓰인 또 다른 이름, 최 이장. 이 교수님은 50년 전 사건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최 이장의 아버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최 이장의 아버지는 당시 마을의 실세였으며 마을의 오래된 우물 근처에 광물을 채굴하려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물 채굴을 추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교수님은 지훈의 등산화에 묻힌 유물들과
최 이장이라는 이름이 겹쳐지는 순간 과거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뒷산에 버려진 우물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지선이 사라졌던 마지막 장소이자 진실이 묻힌 상징적인 자우투롱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수연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최 이장의 그림자, 이제 그의 나이든 모습이 드러난다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5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영원히 숨기기 위해, 그리고 마을의 평판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다. 최 이장은 지훈의 노트에 담긴 과거의 기억들이 진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직접적인 위협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 꿈은 여느 때보다 생생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 즉 어린 지훈의 눈으로 50년 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듯했다. 어린 지훈이 뒷산 버려진 우물가에서 누나 지선과 해맑게 놀다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 최 이장의 아버지에게 지선이 우물로 밀쳐지는 장면. 지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어린 지훈의 필사적인 저항. 어린 지훈은 누나를 구하려 몸부림쳤지만 결국 최 이장의 아버지에게 위협을 당해 쓰러졌다. 꿈속에서 최 이장 아버지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선의 절규와 함께 지훈은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모든 기억을 되찾은 듯 혼란과 공포 속에서 신음했다. 수연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온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몽이가 왜 그토록 지훈의 등산화에 집착했는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것은 마치 지선이 흙 속에서 벗어나려 했던 발버둥처럼 지훈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고 몽이는 그 진실을 부부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 교수님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였지만 지훈의 기억 속 환영과 왜곡된 과거라는 개인적인 차원은 수연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그녀는 고독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그녀는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최 이장은 지혜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지혜가 마당에서 발견한 작은 거울에 피로 쓴 메시지가 나타났다. 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더 이상 파헤치면 네가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 글씨는 거울 위에서 서서히 핏빛으로 번져나갔다. 지혜는 거울을 떨어뜨렸다. 최 이장은 이제 지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지훈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죄를 밝혀낼까 두려워 그는 직접적인 위협을 시작했다. 메시지와 함께 최 이장은 수연의 집 주변에 교묘한 함정을 설치했다. 마당에 설치된 움직임 감지 센서와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만지면 피부에 심한 발진을 일으키는 독성 식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수연이 마당 구석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몽이는 여전히 마당 구석에서 멈추지 않고 흙을 파헤치는 신용을 했다. 그 작은 몸짓은 수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했다. 지훈은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해를 시도하려 하는 등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그는 자신이 누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수연은 이 교수님과 함께 최 이장의 과거 행적과 지선의 실종 사건 기록을 파헤치며 숨겨진 지선이의 비밀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 교수님은 지훈의 노트 조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물 옆 오래된 나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50년 전, 그 나무는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지만 지훈의 노트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비밀을 간직한 듯 묘사되어 있었다. 이 교수님은 그 나무 근처 어딘가에 지선이의 비밀 아지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몽이는 계속해서 수연을 마당 구석, 새싹이 돋아났던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끌었다. 수연은 삽을 들고 그곳을 다시 파헤쳤다. 흙이 깊어질수록 눅눅한 기운이 더욱 강해졌다. 그때 삽 끝에 얇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낡은 천조각에 쌓인 낡은 나침반이 있었다. 나침반은 바늘이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녹음기가 묻혀 있었다. 낡은 구식 녹음기였다. 녹음기를 꺼내자 최 이장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틱톡. The clock is ticking. 수연. Find the final truth before the past consumes you. You have 3 hours. 틱톡.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연. 과거가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마지막 진실을 찾으세요. 3시간 남았습니다. 문자와 함께. 휴대폰 화면에는 디지털 시계가 깜박이며 3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과거가 나를 집어삼키다니. 최 이장의 노골적인 도발에 수연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몽이는 낡은 나침반과 녹음기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그것들이 바로 수연이 찾던 마지막 단서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 교수님은 낡은 나침반을 살펴보았다. 나침반 뒤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지선이의 비밀 아지트 우물 옆 2번째 나무 아래. 이 교수님은 나침반이 지선이 자신의 비밀 아지트 위치를 표시해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그 아지트가 바로 지선이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놀았던 장소일 것이라고. 수연 씨,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뒷산의 우물 옆 2번째 나무입니다. 어서 가보죠. 어쩌면 그곳에 지선이의 흔적, 그리고 최 이장의 만행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수님이 흥분해서 말했다. 수연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최 이장의 3시간 카운트다운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다시금 뜨겁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그녀의 현재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몽이를 품에 안고 헛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 교수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낡은 헛간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어떤 진실이,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수연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지선의 억울함을 풀고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야만 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낡은 헛간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수연과 이 교수님을 맞이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 통로만큼이나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몽이는 수연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휴대폰의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5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몽이의 작은 천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헛간 내부는 어두웠지만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빗줄기를 따라 들어서자 수연은 경악했다. 이곳은 단순한 헛간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과 지훈의 노트에 등장했던 우물과 나무의 위치를 상세히 표시한 지도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한쪽에는 낡은 삽과 괭이,
그리고 흙이 묻은 밧줄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이제는 뼈만 남은 작은 새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칼날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최 이장이 50년 전 사건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용해온 비밀 아지트였다.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에는 어린 시절 최 이장 아버지가 지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선은 울먹이는 얼굴로 손에 작은 물건을 쥐고 있었다. 스케치북 한편에는 지선이 썼을 법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물 밑에 숨겨둔 나의 비밀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몽이는 수연의 품에서 벗어나 스케치북을 향해 천천히 기어갔다. 작은 앞발로 스케치북을 건드리는 모습에서 지선을 향한 애틋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때 헛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왔군. 김수연. 낮은 목소리가 헛간 안에 울려 퍼졌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헛간 가장 안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번뜩이는 눈빛. 바로 최 이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다. 최 이장님 50년 전 지선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왜 남편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했나요? 수연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최 이장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였다. 내 아버지는 그저 지선의 실수로 우물에 빠진 것을 은폐하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을 뿐이고 그는 그 기억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 내가 도움을 준 것이지. 최 이장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고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지선이 노트에 직접 우물 밑에 숨겨둔 나의 비밀이라고 썼어요. 당신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지선이가 희생된 거잖아요. 수연은 헛간 벽에 붙은 우물 주변 지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도에는 우물 주변에 희미하게 표시된 광물 채굴 예정짓라는 글씨가 보였다. 최 이장의 아버지가 우물 주변에 값비싼 광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비밀리에 채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다. 50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 이제 와서 누가 내 아버지의 결백을 의심하겠나. 그리고 내 남편의 기억은 이미 조작되었을 테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더 이상 파헤치면 너희 부부도 그 진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최 이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권총을 들어 수연에게 겨눴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등산화 속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어린 시절 최 이장의 아버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너와 내 누나는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선택해라. 침묵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리고 이어지는 지선의 흐느낌. 그리고 우물에 빠지는 소리. 마지막으로 어린 지훈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녹음기 끝에는 최 이장의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다. 이제 기억을 지워야겠군. 완벽한 계획이야. 그리고 기계음과 함께 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최 이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녹음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지훈의 기억을 조작하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등산화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런 감히. 최 이장은 분노하며 녹음기를 부수려 달려들었다. 이 교수님이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다. 헛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이장과 이 교수님의 몸싸움, 찢겨진 연구 자료들, 그리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 카운트다운 시계는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이 모든 진실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의지가 깨어났다. 지선의 억울함과 지훈의 고통,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위험, 이 모든 아픔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 이장을 향한 증오와 함께 지선과 지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눈에 헛간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스위치 패널이 들어왔다. 그 옆에는 비상정지 버튼처럼 보이는 붉은 버튼이 있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최 이장의 음모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수연은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어딜 최 이장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 교수님이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그 틈을 타 수연은 붉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버튼에 닿기 직전 최 이장은 분노에 찬 비명과 함께 그녀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던졌다. 칼날은 흉터 바로 위.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수연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붉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버튼 표면에 닿는 순간 최 이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클릭, 버튼이 눌리자마자 헛간 벽에 설치된 오래된 모니터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모니터 화면에는 50년 전 우물 근처에서 어린 지선이 최 이장의 아버지에게 위협당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지선이 우물에 빠지기 직전 작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물 밑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것은 바로 그 카메라였다. 지선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남겼던 것이다. 녹음기와 함께. 이 영상은 최 이장 부자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이어 경찰 특공대가 낡은 헛간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이 교수님이 헛간에 갇히기 직전 몰래 보냈던 구조 요청이 마침내 통했던 것이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헛간 내부와 재생되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고 이내 최 이장과 그의 측근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 이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수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나는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그의 외침은 텅 빈 헛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의 광기 어린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지훈은 모든 진실이 폭로된 충격 속에서 쓰러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몽이는 지쳐 쓰러진 지훈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버튼이 눌리고 진실이 폭로된 후 헛간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최 이장과 그의 측근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50년 전 마을을 뒤덮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최 이장은 저항했지만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수연은 지친 몸으로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운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최 이장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은 뉴스를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그는 50년 전 김지선 양 살인사건 은폐 및 증거 인멸, 그리고 지훈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협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헛간 안에 모든 연구 자료들, 낡은 노트 조각, 녹음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물 밑에서 발견된 지선의 카메라 영상은 최 이장 부자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지선이 죽음의 순간에도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회는 경악했고 최 이장은 가장 중한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측근들 또한 범죄 가담자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세상의 빛 아래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지훈은 병원에 입원하여 심리치료를 받았다. 50년 동안 억눌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그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그는 자신이 누나 지선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수연은 그런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매일 병실을 찾아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도왔다. 지훈의 등산화 밑창에서 발견된 낡은 노트 조각과 지선의 사진은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흔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누나와의 연결고리이자 진실을 찾아낸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수연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강인함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몽이는 병실 창가에 놓여 지훈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훈이 몽이의 등껍질을 쓰다듬으면 몽이는 작은 머리로 그의 손을 비볐다. 몽이는 지훈의 치유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 교수님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지훈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몽이의 도움으로 당신의 억눌린 기억이 드러났고 50년 전 묻힐 뻔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몽이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몽이 덕분에 누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몽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희미하게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누나 지선과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억압되었던 고통의 순간들까지. 그의 그림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 수연은 그런 지훈의 변화를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이 교수님은 수연의 예술적 재능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의 그림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 몽이, 그리고 이 교수님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 또한 수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예술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마을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기로 결심한다. 몽이는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몽이의 작은 존재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수연의 마당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꽃들이 만발했고 몽이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겼다. 지우는 여전히 섬세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수연과 함께하는 그림 작업 시간은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색깔로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온통 검은색과 회색뿐이던 그림들이 점차 알록달록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 때로는 우물과 등산화 모양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훈의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수연은 지훈의 회복을 지켜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과 지훈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연은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가 되었다. 그녀는 강 박사 이전 프롬프트의 강 박사 역할을 최 이장에게 부여했으나 수연의 책 출판을 위해 강 박사의 잔혹한 기억 조작 실험이라는 형태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의 잔혹한 기억 조작 실험과 5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바탕으로 희망의 멜로디 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출판했다. 책은 수연이 남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실종 아동 문제와 기억 조작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교수님 역시 수연과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지훈의 사건 이후 학자로서의 직업의식을 완전히 재정립했다.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기억 상실 및 트라우마 연구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연구는 많은 실종 아동 가족들과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교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수연의 예술적 감각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지선이의 희망 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기억 상실이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선이의 희망 기금 주최로 대규모 자선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지훈을 비롯해 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기억을 되찾거나 트라우마를 치유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그림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과 아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그림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훈 역시 자신의 그림들을 출품했다. 그의 그림들은 예전의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고 생기 넘치는 색채로 가득했다. 특히 그가 가장 아끼는 그림은 찢겨진 등산화 밑창 조각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린 지훈과 지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몽이가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수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의 기억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 진실은 동시에 저희 부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상처를 넘어선 치유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연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눈을 맞췄다. 지훈은 작은 손에 새로운 등산화 모형 오르골을 들고 있었다. 반짝이는 은색 오르골은 전등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다. 지훈은 수연을 향해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전시회장 가득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지훈이 직접 작곡한 밝고 경쾌하며 따뜻한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지훈의 치유된 마음과 수연의 굳건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몽이는 지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지훈의 노래는 그녀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수연의 얼굴에서 시작해 지훈의 행복한 미소, 다채로운 그림들, 그리고 희망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등산화 오르골을 거쳐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푸른 하늘을 비추며 이야기는 희망찬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훈이들과 수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